예, 안녕하십니까. XM CTO 박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전자전에서 한번 자율주행 차량 쪽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 1시간 4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알고리즘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특히 이제 오픈 데이터라든지 아니 민간이 보유한 공개 가능한 데이터들을 외국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기술이 앞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소개 짧게 드리고 그다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이제 엑셈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성능 관리 솔루션을 원래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빅데이터 관련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부 사례들이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우선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 이제 CITS라고 해서 도로 쪽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외부 환경하고도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운행을 할 경우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에 미리 더 안 보이는 곳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국토부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운행하는 곳은 지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지점 사이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게 되면 미리 차량의 경로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뭐 GIS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간 정보들을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유리한 거죠. 벌써 이렇게 사례가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가지고 생각해야 될 점들이 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엑셈 포스텍 이제 R&D 센터에서 제가 이제 연구한 거를 보시면 인공지능하고 이제 빅데이터 쪽인데요. 요 그림 보시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추적하는 겁니다. 이제 멀티 오브젝트를 한 번에 이제 추적하는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사람 그리고 이제 자전거, 다른 차량, 교통 표지판 여러 가지 객체를 동시에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특정 움직임을 추적해가지고 수화의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흰 옷에 검은 장갑을 끼고 해서 정확도가 한 50% 정도 나왔다면 요즘 나오는 딥러닝 특히 이제 CNN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정확도가 99% 이상 나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배경이 검었든 하얗든 무늬가 있든 간에 거의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그널 처리도 이제 중요합니다. RNN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파형을 분석한다든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량하고 공공 데이터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자율주행 차량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운전합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는 시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차량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보고 운전하는 게 전부 다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건데요. 운전에 있어가지고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차선 유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인 뭐 저만 하더라도 차량 운전을 할 때 완전히 정중앙을 맞춰가지고 차선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불법이긴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앞쪽 차량이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졸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약간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인지를 놓더라도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 유지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끝내줍니다. 거의 전체 운행 시간이 99.9%가 정중앙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은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대신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입니다. 결국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조할 몇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가 장비는 이제 라이더라고 해서 레이저를 쏜 다음에 그걸 반사되는 그런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더 자체가 이제 툭 튀어나와서 보기도 싫고 가격도 비싸니까 레이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테슬라 차량에는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레이더로만 이제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레이더 자체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앞에 뭔가 있다는 것만 아는데 요즘은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3차원 물체를 디텍트하는 레이더 기술까지 이제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센서입니다. 근접 센서인데 적외선이나 아니면 IR 센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차량 주변에 뭔가 근접했을 때 이제 쓰는 거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뭔가를 디텍트하거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디텍트를 할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센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수집한 시그널하고 내가 학습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율 차량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요 이제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센서의 도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보면 시야가 아주 길지는 않죠. 물론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제한이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여러 가지 초음파 센서, 라이다 다 제각기 도달 거리가 다릅니다.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그럼 요즘 왜 이슈가 되느냐?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처럼 기억 용량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낯선 곳. 자기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하고 달리 낯선 곳 가면 그쪽 지형 지물들을 전부 다 새로 익혀야 되는. 요즘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 사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일방 통행로가 많은 경우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억이 무제한이고요. 외부에 둘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오감을 넘어선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GPS,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카메라 등등. 더 좋은 게 개발되면 더 좋은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처리 속력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수기가헤르츠로 움직이는데 사람은 60에서 200Hz로 움직입니다. 아주 느린 어떤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백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극복하긴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달 능력입니다. 사람은 내가 학습한 다음 내가 학습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전수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전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OTA로 학습 모델 데이터를 1분 안에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여러 가지 없던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바로 이런 기능을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경험이나 습관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무관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어제까지가 이게 참이었다면 오늘은 이게 참이야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경험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15년 이상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46%, 1년 미만 초보는 4%에 불과하는데 자동차는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뭐 오래 달리고 이거하고 무관하게 항상 아는 대로 동작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구글 자율주행 차량 이제 세상을 바라는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자율 차량이라고 보시면 요 파란 선이 뭐냐면 슬로우 다운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고요. 빨간 선이 이제 좀 위험지대입니다.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겠죠. 그리고 요쪽이 뭐냐면 사이클을 타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륜차들이고요. 요 박스는 전부 일반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이 모든 걸 분석해서 한 번에 한 프레임당 어떤 객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스피드 리미트, 현재 제한 속도라든지 아니면 공사 중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정보까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차량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하고 좀 사뭇 다르게 바라보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전경에 있어가지고 얻은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구글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탑재된 여러 가지 도로 교통 정보들 더하기 현재의 도로 상황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다로 이제 수집한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레이저를 여기저기 3차원으로 쏘아가지고 반사되는 걸 이용해서 전부 이제 3차원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원하는 정보 유형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GPS와 결합된 정밀 도로 정보입니다. 이거는 정적인 정보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잘 안 변합니다. 물론 변할 때도 있겠죠.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교차로가 지리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없던 횡단보도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뀌지만 대부분은 정적인 정보로서 미리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라든지 주의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능형 도로 정보입니다. 이거는 동적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으로 주는 정보나 또는 차량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사고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후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를 알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피드백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에서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인데요.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1번도 데이터, 2번도 데이터, 3번도 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전에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했지만 요즘은 머신러닝 기법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결국 데이터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자율주행 차량에는 어떤 도시에 가겠다라고 하면 미리 자율주행 차량을 풀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몇 대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온 도시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온갖 종류의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이 정말로 이 도시를 다닐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타이핑 차량 같은 경우는 초당 750MB 이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중앙으로 전송합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수집했다가 나중에 배치 작업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전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10시간당 100만 마일 이상 테슬라 전체 차량에서 다 이제 얻어내는 거고요. 요즘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환경, 주변 도로 환경, 운전자 습관,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을 모두 추적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차량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보다 더 잘 몰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큰 적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당히 잘 동작하지만요. 이게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곳으로 갈수록 자율주행 차량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거는 이건 의심할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유형인데요. 데이터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차량 쪽에서 운행하는 데이터, 보통 CAN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CAN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 더하기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한 정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우다시티라는 이런 교육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183GB의 차량 데이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그 다음에 이제 경도, 현재 기어 상태, 브레이크 상태, 스로틀 상태, 스티어링 휠 앵글, 스피드, 그리고 현재 앞을 보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도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만 알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정밀 지도가 있으면 현재 차량이 어디 움직이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현재 상태, 캔 시그널에서 받아온 현재 상태 더하기 바라보는 이미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차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공개했을까요?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백데이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캔 로고라고 해가지고 캔 시그널 받아가지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저장해서 싱크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 블랙박스는 ODB에 꽂아가지고 요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그냥 영상 파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뉴욕시에서 이제 야간 택시하고 우버 탑승 통계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이제 시각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민간이 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택시 배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얼만큼 빽빽하게 얼만큼 느슨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가치로 탈바꿈 하는 거죠. 예,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픈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 정도고요. 바운딩 박스는 뭐냐면 실제로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에서 오브젝트를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67개 나라에서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이 바운딩 박스를 다 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넷의 이미지를 모두 가공한 거죠. 그 다음 유튜브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차량, 현대 딱 하면 현대차에 대해 가지고 영상 찍힌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글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이죠. 이미지 900만 개를 카테고리 6,000개로 나눠서 애노테이션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다음 칼텍은 이제 보행자 영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0시간짜리 이제 비디오인데요. 35만 개의 바운딩 박스입니다. 다 사람마다 바운딩 박스를 전부 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2,300명에 이르는 개별 보행자를 표시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즉 자동차한테 사람이란 게 어떻게 생겼다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부어가지고 이게 사람 또는 차량 또는 바이시클 또는 교통 표지판 또는 다른 어떤 뭔가를 갖다가 인식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국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학습 단계를 한번 보시죠. 학습이란 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제를 한 다음에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합니다. 다 이제 오브젝트가 뭔지를 이제 표시하고 이게 뭔지를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CNN, RNN을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고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차량이 움직일 때 어떤 물체인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하나 더 쓰는 데가 있겠죠. 뭐냐면 새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다음에 실제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바로 거리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시뮬레이터에 돌려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즉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바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는 복잡한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시뮬레이터가 하드웨어 장비가 아닙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장비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통과하느냐 마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기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공항의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다 많이 확보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차량이 정상 동작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예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행 시간 중에 이제 센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이 센서 정보하고 아까 모델 정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운행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주변 차량, 보행자, 장애물, 신호판, 표지판. 다행히도 학습만큼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제 손바닥만한 보드 한 장이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실시간 처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 사고 정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자율주행 차량 사고 정보를 요청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DMV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구글 자율 차량 사고 난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 보고서 형태로 가져오는데 이거는 뭐 공공 데이터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공공 정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향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그림자 모드,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 정도 이제 수준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방대한 기초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죠.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만일 컴퓨터가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 운행 10만 건의 사고 날 확률이 예를 들어 뭐 한 2천 건이었는데 그중에 테슬라의 자동 운전 모드로 했으면 사고가 안 날 확률이 예를 들어 뭐 90%다. 이러면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EU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안정성을 담보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 모드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작업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사고에 관련된 통계인데요. 보시면 차량 사고의 주 원인이 과속, 음주, 그다음 주의 산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졸음이겠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음주운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과속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고의 30에서 50%를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경우에 다 줄어듭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요런 통계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교통 사망 부상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예, 사망은 줄어들고 사고는 약간씩 뭐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면 이 사고 확률이 그냥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수집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 시기를 조금이라도 땡기면 땡길수록 우리가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얻는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도로 안전 이 몇 가지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최고 속도 제한 그리고 이제 운전,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어머니들이 이제 이 반대하는 모임 결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몇 번의 어떤 걸 거쳐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로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 2030년 정도 되면 실제 자율주행 차량 퍼센트가 10%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큰 차량들, 트럭이나 아니면 공공교통 수단들이 안전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어떤 공공단체에서 투입한 또는 정부에서 투입한 비용 대비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오픈 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좀 더 이제 민간하고 정부가 연합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학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적용한 다음에 얻는 이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투자한 비용 자체가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